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잘 아시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 브레멘대에서 동문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쭉 중앙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시고 특히 한동문화연구소 를 만드셔서 소장으로 일을 하시고 여러 책도 쓰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또 기고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 제가 교육 문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은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능력주의 교육에서 존엄주의 교육으로 라는 제목으로 11시 15분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고 한 1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예,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리나요? 예. 어, 한 2, 3년 전만 해도 계속 이 줌으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해서 익숙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약간 또 어색하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인원으로 봐서 요 줌 강연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그 포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원탁 같은데 지금 둘러앉아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강연하는 중에 하시라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보충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저나 우리 이금복 목사님이 그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로 교육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왜곡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교육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지금 방치하고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부패한 엘리트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엘리트가 거의 예외 없이 파렴치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판사들이 하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검사들이 하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소수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체 엘리트들의 그러한 행태라고 한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교육은 적당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육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그 다음에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또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 세 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교수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너무나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제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어떤 사회적 의제로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온 걸 이렇게 보고 좀 놀랐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요게 오늘 아침에 저한테 누가 보내왔는데, 이게 지금 민주노총에서 사무총장 선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입시 폐지, 학벌 타파, 대학 무상화 이런 걸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장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전에 굉장히 좀 과격하게 들렸을 법한 그 세 가지를 없애야 한국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은 저는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대학 학벌 체제, 결국은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한 2년 전에 총리 공관에서 한 강연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정세균 총리가 계실 때 총리 공관에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때 갔는데 그 자리에 유은혜 장관이 있던 시절이에요. 교육부 장관으로. 그분을 배석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름 치고 모교대화라고 치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교대화. 그 자리에서 그때 분위기만 해도 거기 모이신 한 20분 정도 교육 전문가들이 저런 주장이 도대체 가능한 주장인가?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저 교수가 좀 몽상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미국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예, 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예, 마이클 샌델.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이 책에서 제 주장과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커다란 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좀 너무 이상해요. 한국 쪽에서 너무 이상한 제목을 지금 붙여놨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제목이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번역을 한 건데 원 제목의 의도를 너무나 왜곡시키고 있어요. 원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봐야 보여요. 이것도 막 뭐라 해놔가지고 잘 안 보여요. The Tyranny of Merit입니다. The Tyranny of Merit. 원 제목은 그러니까 메리트가 장점, 능력 뭐 이런 게 되겠죠. 타이러니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타이런트, 예, 폭군이죠, 폭군. 예, 폭군의 정치란 의미겠죠. 타이러니, 폭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능력의 폭정 정도 되는 겁니다. 능력의 폭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좀 쉽게 옮긴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정도로 옮기는 게 옳을 거예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쓰여졌을까요? 이 책이.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도 미국 사회를 최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을 보면서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깜짝 놀란 이러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야만적일 수가 있을까?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예.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고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정치,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만을 보였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몰려가서 때려부시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 그 중에 하나였겠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저렇게 바닥을 치는 그것을 보고 샌델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델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정치학과 교수니까 그 원인,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이런 야만적인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The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것, 능력주의가 폭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샌델 교수가 미국 정치의 야만성, 특히 트럼프 정부와 정치 행태의 야만성을 분석한 책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까지 야만적일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그러한 근원이라는 거죠.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공공의 선을 다 때려부신 그러한 원흉, 폭군이다.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좀 너무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지금 샌델 교수의 본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국 미국 사회를 트럼프라는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저러한 야만적인 정치 체제로 변화시킨 것은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미국의 공공선을 다 때려부신 폭군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 이것 또한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한국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를 다 때려부셔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런 끔찍한 야만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미국 얘기를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 이것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가 여기서 지금 결국 미국 사회가 오늘날 이러한 정도로 야만적인 사회가 된 원인이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주의가 때려부신다고 하는 미국 사회의 공공선은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제일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hubris and humility란 말입니다.
hubris and humility. 이 hubris란 말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죠. hubris. 예, 여기서 지금 hubris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오만이란 말, 우리말로 오만이라고 할 때 arrogance 이런 말을 쓸 텐데 이 hubris란 말은 극단적 오만입니다. 거의 정신병적 오만.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독일에서는 hubris Hitlers, hubris 이런 말 많이 있어요. 히틀러가 보였던 그런 류의 정신병적인 오만. 이런 뜻이 hubri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는 그러한 소수 엘리트들의 정신병적 오만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humility, 대다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굴욕감, 이것으로 한 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아주 오만방자기 이를 데 없는 엘리트들, 다른 한쪽에서는 일상적으로 굴욕감을 내면하고 사는 대중들로 미국 사회를 완전히 갈라놨다. 뭐가? 능력주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을 샌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 이것이 결국 트럼프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미국 사회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엘리트들과 다른 한쪽에서는 일상적으로 굴욕감을 내면하고 살고 있는 대중으로 미국 사회를 지금 갈라놨다 하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에요. 이것도 지금 한국 사회와 똑같습니다. Death of despair. Death of despair란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절망으로 인한 죽음.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미국이 존재한 이래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처럼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40년 동안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평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은 거기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거나 말하자면 혁명을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지금 미국은 대체로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명의 개인의 이름을 대개 알 거예요. 누군지. 그 정도로 불평등한 그러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어떠한 변혁의 시도도 어떠한 혁명적 기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미국인들은 비판하지도 저항하지도 혁명을 모색하지도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Death of despair. 절망사. 미국인들은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거나 혁명을 꿈꾸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이 돼 있어서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응징을 사회 체제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절망사라는 것이고요. 이 절망사의 사회가 됐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그 절망사는 한국이 더 많아. 당연히 우린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한국이 계속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지금 19년째 1위입니다. 중간에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할까요? 저는 그 근본에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혁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왜? 모든 나의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한국인들은 생각해요. 잘못된 사회구조, 한국의 약탈적 자본주의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갖는 의미와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엄청난 절망사의 사회가 됐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 절망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것은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이 책에는 안 나오고 자본주의와 절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약 15만 8천 명이 절망사로 죽었더라고요. 15만 8천 명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절망사라고 하는 것은 자살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 플러스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죽음,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죽음, 이것도 결국 절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절망사, death of despair라고 부릅니다. 한 해 동안 15만 8천 명이 죽는 사회가 지금 미국 사회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때려부시는 그러한 요인인가 하는 것을 샌델 교수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dignity of work라는 겁니다. dignity of work.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노동의 존엄이죠. 노동의 존엄. 절망사가 때려부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능력주의가 때려부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의 존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노동,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돌봐준다거나 물건을 날라준다거나 또는 무언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등등 무언가 사회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노동들이 과거에는 평가받고 존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조롱하고 경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저 일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들이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경멸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능력주의 때문이죠.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파괴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능력주의가 결국은 한 사회를 아주 오만한 엘리트와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으로 파괴하고 많은 대중들을 결국은 절망사로 몰아넣고 또 노동의 존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폭군이다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능력이 있다 하는 게 뭔가요? 이 능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요? 이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가요? 이것도 묻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 하버드 나왔냐? 프린스턴 나왔냐? 이걸 가지고 능력을 따지는데 과연 그러한 대학을 나온 자들, 미국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이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스탠포드, 등등 이런 이른바 사학 명문 대학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의 사회적 출신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샌델 교수가 묻는 것은 분명하죠. 이른바 미국 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그러한 대학을 나온 아이들, 그들은 과연 똑똑한 아이들인가? 부잣집 아이들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그러한 그 경우 경제적으로 상위 1%,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 중 누가 많이 들어올까요? 1%, 50%. 누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예. 1%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상위 1%. 이렇게도 했어요.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20%, 하위 2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올 확률 몇 배 차이가 날까? 이렇게도 했어요. 몇 배? 77배 차이가 난답니다. 77배.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라고 하는 데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돈지갑의 능력인 것이라는 게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샌델 교수는 학력 계급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력 계급사회. 학력을 통해서 계급이 유지되고 학력을 통해서 계급이 정당화되고 학력을 통해서 계급이 세습되는 그러한 사회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능력주의 사회가 이제는 과거의 신분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죠. 자본계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사실상 능력주의를 매개로 지금의 권력 질서를 정당화하고 세습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 고등교육기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한 사회에서 약자들이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죠. 고등교육이 사회적 기회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기능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계급 질서, 지배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또 세습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샌델 교수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데니얼 마코비츠 마코비츠의 책도 권합니다. 메리토크라시 트랩입니다. 메리토크라시 트랩. 능력주의 덫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도 엘리트 세습. 그래서
이 마코비츠 교수는 지금 예일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데요. 모든 어조가 샌델 교수보다 셉니다. 세서 지금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착각이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데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manipul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anipulation, 조작이라는 조작. 능력주의, 그거 조작이야. 실제로 이 사회의 승자들이 이미 다 이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야. 예,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란 이름으로 미국 사회가 사실상 계급 지배를 강화하고 영속화하고 세습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데니얼 마코비츠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샌델 교수가 내세우는 건 뭐겠어요? 결국 미국 사회가 이런 야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수 엘리트들의 그러한 지배, 소위 능력주의를 통한 지배라고 하는 것을 깨야 된다. 그러니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고 대학 서열체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샌델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대학 입학시험을 자격시험 정도로만 보고 거기에 붙은 아이들은 큰 차이 없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추첨으로 배정을 하자. 추첨으로 배정을 하자. 이렇게 그 아이들을 뭐예요? 그런 그 추천 방식으로 대학을 배정하자. 이런 안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것을 이렇게 추첨한다는 방식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안에서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의 독점적 지배와 그들의 오만함, 이것이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시는 그러한 야만의 근원이다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샌델 교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 상상력이 너무나 폭이 좁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서 상상력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예상치 않게 샌델 교수의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것은 이제 시대정신이구나. 시대정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그 원조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능력주의 경쟁교육, 이것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시대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세 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대학 무상교육이 바이든 예산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이 지금 바이든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몰라요. 대부분 모르시죠?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과 경쟁을 했죠? 이 민주당 내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부채 탕감,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당시 후보가 정책연합을 했죠. 정책연합을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버니 샌더스를 상원 예결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단계적인 대학 무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대학을 하나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상품, 교육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에서조차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다 해서 미국조차 지금 세 가지,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폐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다.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지금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왜 교육이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근대 서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education이라고 하는 개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education이란 말의 핵심이 뭔가요? 에라는 게 밖으로 하는 거고요. 뉴스라고 하는 게 끈다는 뜻이죠. 어원상 끈다. 그래서 educate란 말은 그 어원이 pull out입니다. pull out.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끌어낸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 성향, 취향, 그 다음에 천재성,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그걸 발현시키는 것. 이게 교육인데 한국 교육은 완전한 반교육이죠.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때려 넣는 걸 교육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다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냥 죽은 지식을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걸 교육이라고 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었던 그 고유한 어떤 잠재력, 천재들이 한국 안에서는, 한국 교실에서는 끝없이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에듀케이션과 정반대로 가는 안티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완전히 이것은 교육에 반하는 그러한 교육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요걸 보세요. 요. 맨 아래 한국 수능 채점자를 한번 보세요. 채점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채점자. 기계죠, 기계.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대학 입학 시험을 비교한 건데요. 예. 지금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기계가 채점을 합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런 시험을 받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기계가 채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되죠? 그것은 지금 네이버 지식인에 치면 10분 안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멍청한 아이들인 거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달달 외워야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진국 가운데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봐요. 정해져 있는 정답을 왜
달달달달 외우나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인간과 컴퓨터가 같이 본다면 누가 잘 보겠습니까? 인간이 잘 보겠습니까? 컴퓨터가 잘 보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내는 문제들은 컴퓨터는 다 만점 맞겠죠.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교육의 목적은 후진 컴퓨터를 기르는 건가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독일의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시험, 결국은 대학 시험이에요. 사례를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독일 아이들은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시험은 아예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뭐냐? 전부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묻는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시험은 없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거지. 지식을 묻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시험을 보니까 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5시간을 줘요. 300분을 줘요. 난 이 300분에 놀랐어. 300분을 줍니다. 300분.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3분 쓰겠어요? 3분? 이 아이들이 이런 걸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자기의 관점. 이 대상을 또는 현상을 읽어내는 자기의 관점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독서량이죠. 스스로 읽고 사유한 축적물이 없으면 이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걔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독일 그 아비투어 시험 문제를 분석한 책인데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놀라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면 제가 이걸 하나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문제들이고 제가 한두 개만 이렇게 예를 한두 개만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이 사료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논설문 디 나치오날 잠블룽 중에서 나온 것이다. 분석하시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3과 비교하시오. 하면서 또 나온 게 선거 포스터와 조금 전에 말한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논설문 그것을 비교해서 논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고 300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쓴 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최근에 박사 논문을 쓰고 오신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독일에서 또 유럽의 여러 나라 이러한 역사 교육과 관련된 걸 보니까요. 한국처럼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 가는 나라예요. 찍찍찍찍 긋고 마킹하고 마킹.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창의력이 없고 가장 성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소위 스카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는 지적 능력보다는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울분이. 그 젊은 시절에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욕망을 참고 그걸 통해서 얻어낸 어떠한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강하게 뭐예요? 자신들의 특권을 요구하죠. 한국 교육을 잘 받은 자일수록 더 엄청나게 이기적인 자기 특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육의 큰 문제고 전혀 educate,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지식을 쳐넣는 걸 교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독일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dignity입니다. dignity. 존엄 또는 기품, 위엄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dignity.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독일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독일 헌법 제1조가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예요.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존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존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또 같은 맥락에서 타인 또한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능력, 이것을 길러주는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 12년 받으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고 나면 그 존엄,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어져서 나옵니다. 혹은 한국 교육에 너무나 잘 적응한 아이들은 타인들을 존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와요. 그래서 대다수가 아주 오만한 자로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존엄에 대한 감수성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한국 교육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존엄의 감수성을 키워서 개인적으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인간을 길러내는 게 교육인 거죠.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거죠. 성숙한 민주주의자.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어요.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끊임없이 이러한 야만으로 퇴행하는 이유는 바로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에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을 키우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잠재적 파시스트가 될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8, 90%가 파시스트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당명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뭔 줄 아냐?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난다고 생각하냐?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냐? 투표장에서 결판나?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결판나는 거야. 교실에서.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면 민주당은 영구집권이야. 그런데 교실에서 위험한 파시스트들이 계속 길러지면 민주당의 집권은 오래 안 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천만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사들이 완전히 정치적 천민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8개국 중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글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잘립니다. 댓글 하나만. 정치인은 후원해도 잘립니다. 이런 나라, 이런 야만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요 이전 연방의회에 6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40명 국회의원이 베를린에 있죠?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81명이 교사였습니다. 81명. 13%가 교사였어요. 13%가. 독일에서 교사는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2위였어요. 2위. 규모가. 법률가가 1위, 2위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그렇게 많아서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핀란드는 독일보다 더합니다. 핀란드는 헬싱키에 있죠. 핀란드 의회에서는 교사가 1위예요. 대체로 20%가 넘습니다. 20%가. 여러분, OECD 평균 교사들의 의회 점유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의 의회 점유율 대체로 10% 내외입니다. 평균 10%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여의도에는 300명이 앉아 있죠? 그 중에 교사가 몇 명 앉아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어요. 과거의 교사가 둘 앉아 있어요. 과거의 교사. 도종환, 강민정 이렇게 둘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세계 최악의 교실이 된 것은 바로 한국의 의회에 교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교육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요. 개혁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실에서는 지금 정치적 금치산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정치적 금치산자가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조차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을 해요. 정치적 미숙아로. 쟤들이 뭘 알겠냐? 에? 젊은 애들이 오히려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 이런 류의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자라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국에서 소위 정상적이라고 부르는 교육은 완전히 파시스트 교육입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파시스트 교육인지 제가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2020년 9월 20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어떤 시위일까요? 2020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 당시에 이 난민촌에는 약 15,000명 정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15,000명 정도의 난민들이 이 자리에 이 수용소에 있었는데요. 화재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그 난민들 중 2,700명을 먼저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9월 20일 날 독일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밀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그 중에서 베를린 시위 장면이에요. 이들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 이들이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예. 요 밑에 그림에 라거 에바쿠이렌. 수용소를 다 비워라. 맨셴 비어디게 운터브링우.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예요. 우리가 장소 많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왜 2,700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전원 수용해라. 전원. 우리가 지금 장소 많다. 그들을 다 수용할. 그래서 40개 도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시위를 한 겁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사진을 신문에서 보고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30여 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때 보았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2주 뒤에 10월 3일, 2020년 10월 3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겠어요? 예, 통일의 날입니다. 우리 개천절이 독일에선 통일의 날입니다. 이 통일의 날에 30주년이에요. 또 독일의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겠죠. 아주 인상적인 기념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몇 번이나 이 말을 해요. 지금 독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최고겠어요? 여기서 최고란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독일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조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딘가?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이러한 조사에서 독일이 가장 많이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1등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시위대, 저런 시민들이 독일에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어떻게 독일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세기에 독일이 저지른 그러한 만행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유태인 학살 누가 했나요? 학살도 그냥 했나요? 아우슈비츠. 그런 사람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공장식으로 살해한, 이건 인류에 대한 범죄죠. 다시 말하면 독일이란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인 거죠. 20세기에 있었던 최악의 전범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독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숙한 국가라고 인정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요인이 뭘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이 바로 독일을 바꿔놓은 거죠. 이런 사례를 제가 지금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한 유명한 말이죠. 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1970년에 독일은 교육개혁을 하는데요. 그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모토가 조금 전에 저 말입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 모토에 따라서 독일은 1970년부터 일체의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말하면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의 우열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도 없는 거죠. 아비투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보는데요. 이 아비투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비투어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놨죠. 실제로 1970년부터니까 이미 50년 이상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경쟁이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선 이것을 해온 지가 이미 50년이 지났어요. 저는 오늘날 독일 사회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50년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우리와는 정반대의 인간이 되겠죠. 지금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을 심하게 시킨 나라고요. 독일은 경쟁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인성과 성격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경쟁을 시키지 않은 이 교육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할 때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 히틀러 때문이죠. 히틀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70년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히틀러 파시즘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육이 가야 할 핵심적인 목표라고 당시에 이야기됐고요. 아우슈비츠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적 물적 청산, 나치에 대한 인적인 물적인 청산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나치즘을 낳은 정신적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나치즘의 정신적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아우슈비츠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치즘의 정신적 뿌리는 뭔가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가 본 세상은 분명하죠.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대한 정글로 봤죠. 그리고 그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런 자연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탄압하고 간혹 학살했기로서니 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런 식의 논리로 나치즘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파시스트들의 논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셜 다윈이즘. 이 소셜 다윈이즘은 나치즘만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도 똑같고요.
이태리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똑같고요. 히틀러의 나치즘도 다 그 정신적 기반은 소셜 다윈이즘,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 교육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소셜 다윈이스트예요. 우리도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적을 막아내고 또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를 확장해야 된다는 식의 이러한 생각이 다 기본적으로 소셜 다윈이즘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셜 다윈이즘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경쟁. 그렇죠? 경쟁의 장소고, 두 번째로 이 세계는 다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항상 우열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이 세 가지가 파시즘의 핵심적 이념입니다. 경쟁, 우열, 지배. 여러분, 지금 한국 교실 한번 보세요. 한국 교실. 한국 교실의 영혼은 뭡니까? 이 세 가지죠. 아이들 경쟁시키고 끝없이 우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당연시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고 당연시하는 바로 그것이 파시스트적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국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지 우열을 나누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늘 경쟁하고 하는 세계로 보는 것 자체가 파시즘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육은 철저하게 파시즘의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계속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더 파시스트적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파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이 세계를 당연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자기들은 이 경쟁에서 이긴 자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파시스트적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의사, 판검사들입니다. 소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는 자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한국인들은 다 교육은 당연히 경쟁이지. 그리고 경쟁에선 당연히 우열이 있지.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에릭 프롬 같은 사상가는 pathology of normality라는 표현을 썼어요. pathology of normality. 정상성의 병리성. pathology라는 게 병리성이라는 뜻이죠. 정상성의 병리성. pathology of normality.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지금 한국 교육처럼 그렇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쟁, 우열을 나누는 것,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당연시하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시스트적 그러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을 없앰으로써 역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성장하는 게 가능한 공간을 교실에서부터 만들었고요. 그러한 교육을 50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많은 그러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육이 한 나라를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교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파시즘 이데올로기, 즉 경쟁 우열 지배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 체계 속에서 아이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민주적 시민권이 없어요.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그러한 교사들이 아이들, 정치적 천민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은 정치적 미숙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천민이 정치적 미숙아들에게 파시스트적 교육 이념 하에서 가르치는 교실, 이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여전히 파시즘적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후기 파시즘 사회에 속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한 네 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education,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dignity,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다. 세 번째, 그걸 바탕으로 교육이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네 번째,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정반대죠.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죽이고요. 아이들의 개성을 죽이고요. 아이들의 시민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킬러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교육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아주 열정을 다해서 기원 강의해 주신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채팅방에 질문 올려놓으시든지 그래도 됩니다. 어, 예, 편하게 질문 예, 주시죠. 예. 예. 손을 들어서 펴시면은 저나 교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질문이 많이 안 있었죠. 음. 반론도 양교수님, 많이 있을 예, 것 예,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예. 양혁승 양 교수님. 교수님, 예, 예, 예. 양 교수님 음소거 예, 예, 해주시고요. 네. 네, 교수님 아주 귀한 강의, 예, 예, 반갑습니다. 너무 명료한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한편으로 반성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 저는 이제 그 요즘 이제 공동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좀 책도 보고 어, 그 그룹에서 디스커션도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에서 출발하는 게 미래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아주 근본적인 뿌리임에는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육 개혁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또 경제 시스템이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와 능력주의가 이제 결합한 데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이면서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회적 시장 시스템으로 해서 어, 그야말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에 그냥 자유방임으로 맡겨버리는 그러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높인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육적인 측면도 결국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오도된 능력주의와 좀 일종의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자본주의의 결합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어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측면에서 그러면 자본주의의 폐해들을 왜 우리가 제대로 이거 잡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제 간 GDP 성장률 경쟁에서 아주 그냥 뭐 이 후발주자로서 추격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측면에서 성취는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할 때도 보면 그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하면 불안감에 이제 결국은 이 선거를 통한 어떤 정책 전환 이걸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또 의석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들을 제대로 사실 못 해내면서 백래시도 받고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희소자원 에다가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다 하는 게 이제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희소자원을 어찌됐건 항상 효율적으로 해서 무한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결국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육개혁과 함께 그런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들 사실은 요즘 물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풍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이게 경제적 자원은 희소하다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그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데 전 100% 동의하고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을 선생님이 좀 구조적으로 예, 자본주의 체제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잡아주셔가지고 예, 훨씬 틀이 잡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만으로 안 되겠죠. 크게 봐서는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이 같이 가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경쟁을 없애는 방식의 교육 개혁은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노동시장의 왜곡이 너무 극단적이죠. 이것이 또 경쟁교육을 아주 광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고요.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예.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채팅방에 올라온 거 한번 한희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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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봐주시죠. 예, 히틀러의 파시즘을 극복해 갔다는 의식이 독일의 교육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기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 패망 수준의 충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쟁 기업의 신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격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예, 독일 패망 정도의 충격, 예, 아무튼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양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주의 이데올로기는 저는 이건 거의 절대적 이데올로기라고 보입니다. 한국처럼 경쟁주의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되는 나라는 못 봤어요, 저는. 경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거의 비판의 목소리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제국주의는 소셜 다윈이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거죠.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경쟁의 정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줬고요. 또 그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시장 자유주의가 또 결합이 됐어요.
요번엔 정글은 아니지만 세상은 시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한 경쟁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우리의 경우는 소셜 다윈이면 사회적 다윈주의와 시장 자유주의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일종의 경쟁 지상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쟁 절대주의 사회가 돼서요.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경쟁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이걸 고쳐간다는 게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경쟁의 극단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 이런 인식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 이제 이런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이제는 여기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사회 변혁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독일 뭐 패망 정도의 충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느낀 그러한 고통,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예, 또 채팅방에 올라온 글 질문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교사이신데 저 역시 학교에서 어떤 인간이 길러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능력주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 현장에는 아픈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련하여 학자본 책, 연구물 등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지금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면 마이클 샌델 교수, 아까 공정하다는 착각, 그 다음에 데니얼 마코비츠, 세습, 엘리트 세습, 이런 책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야기에선 빠졌는데 대학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요. 지금 제일 참담한 게 대학이에요. 대학. 지금 한국은 대학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저는 대학이 죽었다라는 글을 한 20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 죽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독일 대학들 안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분쟁 이런 것들로 해서 대학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 시위들, 또 집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대학에선 아예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한국 대학은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업훈련소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국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류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정말로 비루하게 사망한 대학이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요.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마찬가지고요. 또 양 교수님 계신 연세대학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주는 그러한 불안이라고 할까요? 우려가 사실 너무 큽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신 신승원 선생님, 목사님, 박 선생님, 예, 이렇게, 네, 예, 얘기하시죠, 신승원.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정진호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이 모임에 대해서 알게 돼서 들어왔고요.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좋은 책을 추천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내가 교육학 쪽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 모임에 오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아까 누가 추천하라고 그러셨는데, 교수님이 좋은 책 추천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이분이 백그라운드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또 잘하시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 극에 달한 곳에서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미로슬라프인가? 그런 신학자의 일과 성령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가치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데 대한 가치를 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책도 한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그러면,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은 저기 교수님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는데 더 하시고 묶어서 대답을 하시면 예,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신 선생님 아까 목사님하고 이누국 교수님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죠. 신승원 그래요? 목사님. 예, 예, 제가 예, 예. 질문은 아니었고요. 예.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예. 일단 예, 이누국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미국 아, 교수님. 예. 또 한 분 아까 예, 이미국 교수님. 음소거하시고 한번 얘기하시죠. 아닌가 보네. 카톡으로. 카톡으로. 지금 임 교수님이 카톡으로 채팅창에 질문하고 계시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50년 독일 교육개혁의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독일 정치에서 극우 세력의 득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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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독일에서 AfD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지난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극우주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죠. 처음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것이 진출한 이유는 뭘까요? 예,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받은 그 직후에 나온 일이고요. 근데 지금 그 AfD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죠. 그런데 대체로 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AfD가 굉장히 세를 넓혀왔는데요. 그것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독 사람들에게는 통일 이후에 자기들이 서독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2등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난민들을 지금, 예, 독일이 난민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예, 2015년 이래로 지금까지 독일이 400만 명을 받았답니다. 400만 명. 믿어지세요? 시리아 난민이 약 200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최근에 200만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의 전체 인구가 8천만인데요. 난민 인구가 최근 들어온 난민 인구가 5%랍니다. 400만이니까 5%래요, 5%.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난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서독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독일 3인당 국회의원을 서울에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요 직전에 베를린 시장 하신 분입니다. 그 마이클 마이언가 하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저도 여쭤봤어요. 이해가 안 가서. 최근에 서독 지역까지 어떻게 대한당이 이렇게 세를 넓히느냐 했더니 이분은 지금 독일 사회가 전후에 지금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너무나 크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자기들 문 앞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 다음에 독일이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경제적인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독일에선 굉장히 아주 불안이 겹쳐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 정서가 서독에까지 그런 극우주의의 확산을 낳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체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질문이 아까 있었죠? 일과 노동에 대해서 박오진 선생님. 일반 노동, 예, 지금 박원준 선생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 독일말로 아르바이트죠. 일이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헤겔 철학의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었고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헤겔은 인간 잠재성의 외화라고 했잖아요.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잠재력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형화되고 또 점점 더 빈곤해지고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왜곡되는 이러한 과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아르바이트였던 것이고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독일에서 쓰는 이 아르바이트란 개념이 완전히 저임금, 약탈적인 저임금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라서요. 독일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런 약탈적인 저임금을 알바 천국이라는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요새. 그걸 막,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 자본주의가 아무리 야비하고 악랄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제목을 저임금의 저런 약탈적인 그러한 노동 수탈을 뒤에다가 어떻게 천국이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함에 정말 저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오진 선생님 말씀하신 일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리고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교육 안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일과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교육의 절반입니다. 네, 사회교육. 근데 우리에 있어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온통 자본이 이런 노동을 사실은 왜곡시키고 사실 그런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심각하게 조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오늘 강연을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지금 약간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이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됐고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인 교육에 내몰리고요. 이 교육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턱없이 오만한 아이들로 자라고요. 이 경쟁 교육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이러한 불행의식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내면화해서 평생 살아가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교육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일에 손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특별 강연을 마치고요. 어쨌든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